화마를 불러온 모모. 2021년 8월 이번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군은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낸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발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저거는 동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거.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니,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 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2021년) 러시아 야로슬라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모인 세 남성. 여러분 보고 있죠? 후원금 쏴주면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많이 주면 다음엔 냉장고로 박살내볼게요. 이들은 문짝과 냉장고를 부수는 등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너튜브와 텔레그피에 생중계했고요. 후원금을 유도하며 과격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최악의 관종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후원금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 만들고 또 좋다고 세간살이 부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든 집은 자신들의 집도 아닌 타인의 집. 그것도 가해자 중 한 명인 바딤과 교제 중인 나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택 침입의 기물 파손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금이 뭐라고 여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생중계한 건 앞서 보신 난동 영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동자 바딤은 정말 악랄하게도 두 친구와 모의해 나탈리아에게 약물을 투여 그녀가 의식을 잃자 집단 성폭행한 뒤 쓰레기장에 유기. 심지어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작 후원금 때문에 이 과정을 생중계했고요. 이후 그녀의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에 눈이 완전 멀어버렸네. 아 근데 저걸 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줄 사람이 없고 다 후원금을 쐈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고를 해야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사를 시작.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후원금 때문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베란다에 방치해서 사망케 했던 러시아의 스트리머 사건을 포함해 일명 쓰레기 스트리밍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러시아 내에서 후원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라라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에 러시아 당국은 후원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고 쓰레기 스트리밍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또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지금 성폭행 당하고 음. 물건 다 부서지고 집 망가지고 한다면 처벌당하면 뭐 하나요 이게?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저걸 보면서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난 그게 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이 있든 없든 간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그 증거 영상이 바로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중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실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아,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눈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탐욕 때문에 모모와 계약한 살인자.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루키포게의 르포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마가 좋아하게끔 그렇죠. 잔인하게 죽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악마지 뭐. 아니 사람 죽여서 자기가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인은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SNS 중독자의 잔인한 모모. 2019년 7월 미국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여기서 곧 죽을 예정이에요.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던 브랜든 앤드류 클라크가 방수포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클라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을 자해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자해를 한 거잖아요. 네. 혹시 관종입니까? 목숨 건 관종.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클라크. 그런데 경관님, 방수포 밑에 뭐가 있는데요? 그가 누워있던 방수포 아래에서 17세 소녀 비앙카 미셸 데빈스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뭐예요, 이건 또? 왜?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클라크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데빈스와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 두 달 후 뉴욕으로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요. 당시 이 데빈스를 짝사랑 중이던 클라크. 데빈스가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분노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까지 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클라크가 데빈스를 살해했을 당시 이 클라크의 자진 신고 전화 외에도 경찰에 수많은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클라크라는 남자가 데빈스라는 여자를 죽일 것 같아요.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것도 SNS로 뭐 했구나. 예고를 했던지 뭐 중계를 했던지 뭘 했네요. 사람들이 클라크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데빈스를 살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글을 시작으로 데빈스의 시신 사진까지 SNS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했었던 겁니다. 이네 저거. 저 칼 들고 있잖아요. 아임소리 비앙카래. 심지어 한 군데도 아닌 여러 개의 SNS에 사진과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클라크는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 하지만 미리 준비된 방수포나 흉기 등을 증거로 유죄가 인정,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해당한 두 아이, 범인은 모모. 2021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40세의 일본인 여성 이노우에 유이가 다급히 경찰서에 달려왔는데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서까지 찾아와요? 그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즉시 이노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 이노우의 9살 딸 미아와 7살 아들 카이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에 의해 훼손, 잔혹하게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네. 그 사이에 아이가 살해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인 이노우였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래놓고 경찰이 뻔뻔하게 와서 다급한 척한 거야?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엄마 이노우의 차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흉기를 발견. 그 흉기는 고축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5cm가량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왜 저럴까? 자, 당시에 이노우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사건 전날 밤도 크게 다투어 남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심신미약인 척도 연기하는가 보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귓속에 맴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간 것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아니 누가 저런 거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요 가르치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 자녀의 시신에서 자신들을 해하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신의 상태는 더욱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아이들이 진짜로. 자, 이노우에는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엄마, 그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범죄자로 추락한 모모. 2021년 5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인근의 호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FBI에 자수.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범인은 살해된 임산부 케이실라 로드리게스의 연인이죠.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연인을 살해한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범인은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민 영웅이죠. 프로 전적 29전 27승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유명 프로 복서 펠릭스 베르데오였습니다. 아, 왜 그런 거야? 왜? 뭐 때문에? 뭐라고 들어도 이해는 안 가겠지만 드러나 봅시다. 사실 펠릭스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사망한 케이실라와는 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뭐? 내 애를 가졌다고? 설마 낳으려고? 내 커리어하고 가정을 망칠 셈이야? 케이실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두려웠던 그는 급기야 공범과 함께 케이실라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펠릭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하고서 철사로 팔과 다리를 결박,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실라를 차디찬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고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게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강단한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큰 악행으로 감추려한 펠릭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케이실라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CCTV, 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네요. 진짜 돌머리다. 와,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살인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한 대라도 더 때려라, 한 대라도 덜 맞아라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고. 펠릭스와 공범은 납치 및 살인,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펠릭스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선 뻔뻔하게도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 그의 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잔혹한 그의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뉴욕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줄리 디부오노와 머리사 우라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서류 불법 위조, 그리고 불법 위조한 것의 정체는 백신 증명서였습니다. 엥?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다 전염시키는 거지 뭐. 자기 몇 푼 벌자고 전 사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지난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0만 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당시 뉴욕에서는 음식점, 체육관, 극장, 카페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요. 2021년 11월부터 성인에게 약 25만 원, 어린이에게는 약 10만 원씩 받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니 같은 그 병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쨌든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척 위장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경찰이 간호사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려 현금 약 10억 7천만 원과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간호사가 가짜 백신 증명서 발급으로 챙긴 부당 수익은 한화로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7천 명의 미접종자에게 가짜 백신 증명서를 내준 셈입니다. 미접종자 7,000명한테 저거를 나눠줬으면 그중에 또 감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반만 쳐도 3,500명인데. 그리고 그 패스로 받아서 들어간 곳에서는 또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그럼. 안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안심하죠. 다 QR하고 하니까. 전 세계 의료진의 얼굴이 먹칠을 한 겁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가짜 백신 증명서 연루자들은 최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범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될 근거도 애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지난 경력을 들먹일 정도면 뭐 자기가 뭐 자기를 존경해요? 뭐예요? 존경은 남한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왜 주장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 의 사건을 접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이 악마들이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악마보다 더한, 흔히 말하는 악마마저 손절할 극악무도한 자들 때문인데요. 악마보다 더 악랄했던 그들의 범죄 수법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혹했는데요. 그런데 잔인한 범죄 수법에 비해 범행 동기는 정말 황당 그 자체.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으면 왜 악마가 실업자가 됐다고 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모모가 동물들을 지키는 법. 지난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북부 지역을 찾은 메럴리즈 벤더머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참여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해야죠. 이런 취지가 좋은 행사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사진들을 올린 벤더머위. 그런데 인증사진이 공개되자 악마를 봤다, 그걸 들고 웃다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런 사진을 자랑이라고 올리는 거야? 라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야? 에? 저 뭐야? 이 사진은 사냥한 기린에게서 꺼낸 심장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뭐 웃으면서 저거 올릴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아까 뭐 제가 확인했지만 네. 야생동물 보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벤더머위가 참여한 건 가이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일명 트로피 사냥이었습니다. 벤더머위는 악명 높은 트로피 사냥꾼으로 지금까지 사자와 표범, 코끼리 등 무려 5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벤더머위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은 물론이고요. 나이든 동물들을 제거해서 개체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야생동물을 죽여서 보호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요. 무슨 소리야. 자연은 자연을 또 맡겨둬야 되지. 이걸 우리가 개입해서 또 총을 들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선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그녀를 향해 여전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집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간섭할 권리는 우리 인간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해 암살 시도? 터키 중남부 아다나 지역의 한 자동차 대리점. 3년째 근무 중인 직원 라마잔 시메는 평소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돈은 제가 금고에 잘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 시메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뭐 알아서 잘 정리해주게. 그런데 지난해 9월 믿었던 직원 시맨이 회사 돈을 횡령, 한화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과 겨우 연락이 닿은 시맨은요. 제가 사채 빚이 좀 있어서요. 그럼 미안하게 됐다. 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는 완전히 잠적해버렸는데요. 아니 이거를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지. 아니 그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회사 돈으로 내 빚 좀 갚을 테니까 좀 미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맨의 악행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맨이 잠적한 뒤 또 다른 직원이 사장에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사실 시맨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가기 전에 사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시맨이 잠적하기 얼마 전 사무실에서 음식을 준비 중이던 시맨과 마주친 직원. 그런데 안 돼. 음식에 손대지 마. 아니 왜? 같이 먹으려고 차린 거 아니야? 사실 그 술에 이걸 섞어놨단 말이야. 사장님 먹일 거야. 시맨이 술에 섞어놓은 것의 정체는 바로 코로나19 환자의 타액이었습니다. 시맨은 약 8만 원을 주고 코로나19 환자의 타액을 불법으로 구입해서요. 술에 섞어 사장에게 먹이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아니 코로나 환자의 침도 팔아요? 파는 게 더 신기하다. 별의별 거래가 다 있군요.
이 얘기를 들은 직원은 곧바로 사장에게 연락, 다른 핑계를 대며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전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심연을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며 터키 전역이 들끓자 달아났던 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바이러스로는 당신을 죽이지 못했지만은 다음에는 당신 머리에 총구멍을 내겠어. 아주 감옥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아. 아니 진짜 뭐 저렇게까지 뭐 있어? 아니 좀 반성을 해야지. 진짜 죽이겠다고 지금 살해 협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찰은 시면에게 협박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추적에 들어갔지만 아직 시면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시면이 평소 사장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만큼 사장 가족들과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매일을 두려움에 떨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겠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을 일삼은 하루빨리 잡혀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선물한 모모 텀블러. 2020년 9월 대만 자이시 고등학생 헌우의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 학교 측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니라고요. 학교 폭력 그 이상 악마들이 벌인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싫다라는 핑계로 헌우의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 등 이 헌우를 괴롭혔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헌우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요. 이에 가해 학생들은 반성은커녕 헌우가 고자질을 했다며 앙심을 품고 그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걔 죽을 수도 있겠지. 괜찮아. 우리 아직 어려서 처벌도 안 받아. 그날 이후 헌우는 갑자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끊이지 않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몸무게가 무려 8kg이나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8kg이 빠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랬을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양심 선언으로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평소 헌우가 사용한 텀블러에 붕사를 탔던 겁니다. 붕사는 보통 세제,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요. 사람이 장기 섭취 시 심각한 중독과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피해 학생인 헌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나. 3개월 동안이나 붕사가 든 물을 마셔왔던 겁니다. 내 몸이 3개월? 내 몸이 왜 일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게 8kg에 빠진 거잖아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이 일을 벌인 가해 학생들은 우리 곧 장례식 갈 수 있겠는데 한 달이면 죽겠어. 자신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임을 알고 더 과감하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가해자들은 헌우를 괴롭힌 벌로요. 고작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퇴학만 시켜도 분노할 판에 지금 전학을 시켰다고? 어리다는 무기를 이용해 아무 죄책감 없이 친구를 죽이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들. 언젠가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곳에 악마가 있었다. 2018년 9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 최근 들어 11살 딸이 이유 모를 구토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된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한 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이후 부모는 딸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도가니네 도가니. 딸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휴.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이 기사가. 왜냐면 내가 하면서 제일 싫었어. 그치. 2018년 7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가 소녀를 숙직실로 부른 건데요. 그리고 소녀가 숙직실로 갔을 땐 교사 아비셰크가 아닌 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야 이거? 이후 그는 11살 소녀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거 지옥이지 학교입니까 저게?
그렇게 된 거죠, 저의 아니, 저것도 아이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족이야, 생족. 아니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11살 아이는 또 선생님 말 잘 듣는다고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장 아르빈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소녀에게 몹쓸 만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짜고 그런 짓을 하지? 난 정말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극소수일 텐데도 이런 건이 하나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치.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인도 법원의 최종 판결. 교사 아비셰크에게는 약 75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이, 또 교장 아르빈드에게는 약 150만 원의 벌금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시키면 뭐 합니까? 이 소녀 인생 이미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수뇌부의 비극적 결말. 2019년 2월 중국 화이안시 남자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응?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우,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아,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아,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솜방망이야. 영국 소년법이 강화된 이유?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골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역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대피소에서는 무슨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범죄를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지옥이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해도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날까 봐 무서워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녀는 왜 현대판 모모가 됐을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은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은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르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은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은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CCTV에는 집주인이 은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은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가 죽이랬나?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르가야는 은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네, 이건.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은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르가얀과 무르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돈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당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줄리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성폭행. 와,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좀 보호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뭘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지금 어디를.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예.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카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카는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그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에휴,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 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얘기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두 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화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위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